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는 바로 이제 마찰 계수와 마찰력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이제 중력장애에 일어나는 모든 운동에 대해서는 그 반대 방향으로 항상 마찰력과 이 마찰 계수가 작용을 하는데 또한 이런 내용들이 인체 외부에서이든지 아니면 이제 인체 내부에서 이제 발생되는 이 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에서 마찰과 관련된 이 물리량들에 관계된 얘기들을 다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그 마찰을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 물체 외부에서, 즉 우리 사람이 경사면에 서 있는 이유가 과연 어떤 힘 때문에 우리가 서 있고 또는 미끄러지고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체 내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 골격과 관련된 곳에서부터 이제 마찰이라고 하는 이 물리량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고관절에 대한 마찰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마찰력과 관계된 얘기를 할 때 이 마찰이라고 하는 그런 이 정의를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표면이 서로 접촉할 때, 불규칙한 표면이 서로 맞물려 있을 때 한 면이 다른 면 위에서 움직인다면,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때 힘이 필요한데, 이 움직일 때까지의 이 저항을 바로 마찰력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한 면이 다른 면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힘이, 즉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가해져야 하냐면 마찰을 이기려고 하는, 이 마찰을 이기려고 하는 힘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맞물린 면에 대해서는 이 마찰에 의한 반작용과 관계되는 반대작용에 이 마찰력이 또 작용을 하는데,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보통 마찰에 관계된 것은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찰력과 두 번째 마찰력, 총 두 종의 마찰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찰력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다 알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표면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지고, 당연히 표면이 거칠면 마찰력이 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찰과 관련된 이 특성을 나타내는 물리량은 과연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마찰계수 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기호로 뮤라고 읽고, 뮤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자, 이 마찰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또 법선력이라고 해서 FN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물체가 또는 인체가 서 있는 것은 바로 이 법선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 있다, 정지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정지해 있는 상황에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마찰력을 이길 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나타낸 것처럼 이 마찰계수 곱하기 이 법선력을 곱하면 바로 마찰력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마찰력은 보는 것처럼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운동 마찰력과 그다음에 정지 마찰력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자,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움직이는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에 대해서 작용하는 마찰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정지한 물체가 이제 움직이게 하는 힘, 즉 이 말은 가만히 정지해 있는 물체를 우리가 외부에서 움직이게끔 가해주는 힘이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 더 가속시킬 수 있는 힘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거는 바로 자, 정지 마찰력이 항상 운동 마찰력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와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물체들에 대한 정지 마찰계수하고 운동 마찰계수를 표시를 했습니다. 자, 우선 정지 마찰계수에 나타난 이 S라고 하는 것은 스태틱이라고 해서
정상 상태에 있는 이 마찰 계수를 얘기를 하고, 운동 마찰 계수 중에 이 K라고 하는 것은 키네틱이라고 해서 이제 운동 중에 있는 상태에서 작용하는 마찰 계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나무 위에 가죽이 관계되는 물리량 중에 정지 마찰 계수는 0.6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운동 마찰 계수는 약 0.5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마른 콘크리트 위에 고무 이 마찰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자, 이거는 우리가 마치 이 도로 위를 걷는 운동화, 그러니까 사람이 운동화를 신고 걷는 그 상태에 대해서 이 정지 마찰 계수, 움직이기 위해서는 약 0.9가 필요하고, 그리고 걷고 있는 동안에는 약 0.7 정도의 마찰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인체 내부에 대해서는 바로 이 건조한 뼈와 뼈 사이라면 운동 마찰 계수는 약 0.3이고, 그리고 우리 인체 내부에 있는 모든 이제 이 골격근 사이에 존재하는 이 윤활 작용 이 포함되어 있는 이 뼈에 대한 이 정지 마찰 계수는 약 0.01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운동 마찰 계수는 약 0.0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두 이 마찰 계수를 가지고 나중에 이 인체 내부에 작용하는 마찰력에 관계된 얘기를 할 때 사용을 하는 인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찰력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 마찰면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고 항상 일정한 값을 갖고 이 모양에만, 그래서 마찰면의 마찰면 모양에만 관계 있는 인자라고 하는 얘기를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걷는 거라든지 또는 뛰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 말고 이 구르는 물체라든지 또한 우리가 앞으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이 유체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 구르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 내부에서는 뭐 그닥 보여지지 않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이 점성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혈류와 다른 생물학적 유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끄럼 마찰과 관계된 것은 속도와 무관한 값을 갖는다. 그리고 유체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마치 우리가 이 앞으로 다루게 될 혈압이라든지와 관계된, 그리고 혈류 속도가 우리 인체의 그 질환을 우리가 측정을 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자가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그 물리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아주 귀찮은 어떤 이 존재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동물이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요소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선 그러면 마찰이 예를 들어 없는 상황이다 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처음 운동을 시작한 상태로 영원히 계속해서 같은 속도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마찰이 없다면 걸을 수도 없을 것이고 경사면에서 균형을 잡을 수도 없겠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이라면 마찰은 꼭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찰 때문에 어떤 이 옷이라든지 우리가 경험적으로 신발이 닳고 결국에는 찢어지는 상황까지 발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접촉면에 열을 발생시켜서 물체를 망가뜨리기도 하는 역할로도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인체 내부에 대해서는 이 마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뼈와 뼈 사이에 이 근육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그런 이 단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단점들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어떤 그 기능 작업을 하느냐 하면 바로 여기서 나타낸 것처럼 접촉면에다가 모양과 관계되는 인자이기 때문에 기름과 같은 이 유체라고 하는 이 상태들에 있는 유체를 넣어줌으로써 많이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큰 기계와 같은 경우에 소리가 나거나 또는 움직임이 약간 힘들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름을 치는 작업하고 다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체라고 하는 그 액체가 이 불규칙한 면을 채워서 그 표면을 부드럽게 해줌으로써 이 마찰력을 조금 감소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자, 이 작용을 바로 윤활작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위에서도 이제 설명을 했던 것처럼 근육의 이 역할을 약화시키는 또는 골격근의 움직임을 저해시키는 이 마찰들이 이 윤활작용을 하고 있는 인체 내부의 윤활작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활액이라고 하는 액체가 존재해서 이 뼈 사이의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체 활액과 같은 윤활제 같은 경우는 이 운동 마찰 계수와 정지 마찰 계수를 약 1000배 정도로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거는 다 정력학이라든지 또는 앞에서 설명을 했었던 그 생체역학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마찰력이 약 1000배 정도 감소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건조한 뼈와 뼈 사이에 어떤 이 활액이라고 하는 윤활 작용 때문에 운동 마찰 계수가 앞에서 봤던 표의 수처럼 약 1000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사면에 서 있는 이 물리적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음과 같이 몸무게가 W인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고 나무판에 서 있을 수 있는 경사각을 한번 구해보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닥이 가죽으로 된 신발을 신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게 바로 이제 마찰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처럼 똑바로 선 상태에서 경사면에 있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장에서 얘기를 했었던 자유물체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좀 더 쉽게 이 물리적인 상황을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사람이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고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힘 때문에 서 있느냐 하면 바로 여기서 나타냈었던 Fn이라고 하는 이 법선력 때문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물체도에 표시를 해보면 이처럼 요 지면과 수직인 힘인 Fn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요 힘과 같은 크기로 바닥으로도 이렇게 Fn이 작용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지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로 힘 F가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자, 이 힘은 바로 정지 마찰력이 되겠습니다. 이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정의를 했었던 것처럼 이 법선력과 이 마찰계수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지 마찰력입니다. 정지 마찰력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이 Fn이라고 하는 것은 W 코사인 세타, 요게 세타이기 때문에 요 Fn을 구하기 위해서는 코사인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크기는 0.6 곱하기 몸무게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즉 미끄러지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사면의 평행한 힘, 즉 이 힘이 바로
이 미끄러지게 하는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미끄러지거나 또는 미끄러지지 않거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FF와 그리고 FP와의 관계에서 미끄러지거나 또는 미끄러지지 않거나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다 이것이죠. 자, 그러면 미끄러지는 것은 당연히 FP가 FF보다 큰 상황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끄러지기,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어느 각도이냐라고 하는 걸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FP와 FF가 같은 시점, 즉 요 크기와 요 크기가 서로 같은 시점이라면 어느 한쪽 방향으로 운동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입니다. 자, 그래서 FP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FP는 요 세타에 대해서 사인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요 식이 되겠고, 그리고 FF의 값은 저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식으로부터 우리가 세타를 구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세타는 바로 31도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고, 즉 이 말은 요 세타 값이 요렇게 선 상태라면 31도 정도 되는 순간부터 미끄러지기 시작한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에 보는 것처럼, 자, 그렇다면 무거운 사람과 가벼운 사람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경사각이 과연 같은지 다른지와 관계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조건은 모두 같다,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전제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는 그 인체 외부에서 작용하는 마찰 계수와 마찰력과 관계된 얘기를 했었다면 이번에는 인체 내부에서 마찰이 어떻게 작용되는지에 관계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고관절, 즉 골격근을 이루고 있는 이 고관절 내에서의 마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인체 구조라고 하는 게 구조적으로 이제 매우 큰 힘이 작용하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이 큰 힘이 이 관절에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이 관절 내부에는 당연히 마찰에 대한 손상이 야기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앞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마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게 그 인체 내부에 그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뼈 접촉 끝단에 이 연골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과, 그리고 윤활작용, 마찰면을 매끄럽게 하는 윤활작용인 활액이라고 하는 그런 이 구조적인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만큼 큰 마찰은 작용을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력학에서도 다루어 봤었던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 사람이 걸을 때 걷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쪽 다리의 전체 몸무게에 힘이, 작용하는 힘이 작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때 무게중심, 즉 CG라고 하는 게 바로 관절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더 큰 힘이 작용을 하고, 이 각각의 관절에 작용하는 힘은 계산했던 것처럼 이 몸무게보다 더 큰 값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절에는 몸무게의 약 2.37배 정도 더 큰 힘이 관절에 작용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관절에 작용한다. 물론 이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걷는 속도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걷는 순간에, 걷는 동안에 이 작용하는 마찰력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과정을 생략을 하고, 우선 이 관절의 회전각은 약 60도로 이제 알려져 있고, 그 각 관절의 골격의 이 반지름을 약 3cm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때 관절 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앞에서 정의했었던 것처럼 이 마찰 계수와 그 법선력인 몸무게가 되겠습니다. 몸무게에다가 이 마찰 계수를 곱한 값이 바로 이 마찰력이라고 하는 힘인데, 자, 이거는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약 2.37배 정도 더 큰 힘이 작용을 한다. 어디에? 관절에 그렇게 힘이 작용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크게 작용하는 힘이 바로 이 관절을 미끄러지게 하는데 필요한 1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크게 작용하는 힘은 바로 어떤 크기 정도의 힘이냐 하면 밑에 써 있는 것처럼 본인의 몸무게를 약 2.16cm 들어 올리는데 필요한 힘 정도가 들어야 바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다. 관절이 미끄러지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일들이 밖으로 소진되기 위해서는 바로 인체 내부의 열 에너지로 소비를 하는데, 이 열 에너지에 의해서 당연히 관절이 손상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연골이라든지 이 활액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의 약 1000분의 1배 정도로 이 마찰력을 감소시킵니다. 마찰력을 감소시키는데, 이 마찰력으로 인해서 감소된 이 열 에너지가 이 관절에는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다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체 시스템도 이제 나이가 들에 따라서 연골이 닳거나 아니면 그 내부의 활액이 양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관절이 손상되는 되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질환적으로 염증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에서 마찰과 관련된 얘기를 했고, 인체 외부에서 또는 인체 내부에 대한 작용하는 마찰력을 이렇게 정량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병진 운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념적으로 이제 병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력장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리적인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할 때 다루는 내용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거는 그 여러 가지 이 중력장 안에서 일어나는 물체들 중에서 인체라고 하는 거시적인 질량체를 살펴볼 것인데요. 이 인체라고 하는 이 질량체가 중력장 안에서 운동을 할 때 어떻게 관계를 갖고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에서는 이 중력장 내에서 이제 선형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인체에 대해서 선형 운동을 살펴볼 것인데, 우선 이제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어떻게 운동 방정식이 표현되는가를 이제 알아보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직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 그래서 도움닫기라고 하는 그런 그 신체적인 작용을 해줌으로써 더 높이 또는 더 멀리 뛸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중력장 안에서 운동하고 있는 물체들의 가속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자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수평 운동과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평 도달거리라든지 멀리 뛰기라든지 이와 같이 중력장 안에서 이 수평 운동에 관계된 얘기를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 끝으로 이제 낙하와 관계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신체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병진 운동하고 병진 운동과 그 회전 운동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병진 운동하고 이제 회전 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병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모든 부분은 이제 같은 속도와 그다음에 같은 가속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와 같은 병진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들을 물리학에서는 이제 강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강체라고 하는 것은 또 외력을 가해도 크기나 형태가 변하지 않는 이상적인 물체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상적인 물체라고 한다는 말이 바로 물리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의미 있는 이제 물체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